대통령 때문에 불효자는 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95살 노모의 시골집 사진을 올리면서 한 말입니다. 다주택 투기 문제라는 대통령의 정책 질문에 심파로 답을 하니 어이가 없습니다. 누가 노모의 집을 팔라고 했습니까? 투기성 다주택과 생계형, 실거주형을 섞어서 감정으로 호도하는 그 저희가 무엇입니까? 대통령에게 하수 정치니 선거 브로커니 선동하면 돌아선 국민 지지율이 오르기라도 한답니까? 장동혁 대표는 저열한 정치 공세를 멈추십시오. 가짜뉴스로 국민을 현혹하지 말길 바랍니다. 그나저나 머리, 몸통, 손발 따로 실거주한다던 6채 주택은 어찌할 셈인지요. 2월 18일 끝장뉴스 시작합니다. 예, 첫 번째 소식입니다. 서울시장 구도가 빠르게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수성이냐, 정원호 서울 성동구청장의 도전이냐로 압축되는데요. 먼저 관련 영상을 보고 와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그런 세금 아깝다고 느끼는 일들을 안 하면 일단 시민 만족도가 일단 올라가고요. 두 번째, 시민들이 원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시민들은 어떤 걸 원하느냐? 시민이 생활 속의 불편함을 맞아요. 말씀하실 거거든요. 근본적인 부동산 가격 폭등의 원인은 공급 부족입니다. 결국은 양질의 신축주택을 많이 공급하는 방법이고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서울은 빈 땅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순증물량을 31년까지 31만 가구를 공급하는 그 정책이 가장 실효성이 있는 공급책입니다. 예, 스튜디오에 임세은 민주당 선임부대변인, 전수민 민주당 대변인 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뒤늦게. 아, 예. 떡국 드셨습니까? 요새는 떡국 잘 안 먹습니다. 나이 드는 것 같아가지고. 떡국 드셨습니까? 예, 전 전통적으로 그냥 지방 가풍에 따라 먹었습니다. 저도 2그릇이나 먹었는데 나이 들지 않은. 네, 안 먹으려고 노력 중입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아마 지금 다시 이제 그 귀경길로 오고 계실 것 같습니다. 기성길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지금 제일 밀리는 시간이라고 들었는데 조심히 오시기 바랍니다. 오시면서 끝장뉴스와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서울시장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지방선거가 105일 남았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지금 정원호 성동구청장 그다음에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이제 싸움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원호 성동구청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나보다 일 잘한다 이렇게 칭찬한 이후로 갑자기 급부상했어요. 네. 예. 근데 이거를 단순히 명심으로만 저는 보시는 게 좀 문제가 있다. 정원호 자체의 능력, 실력을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아시지만 이재명 대통령도 성남시장 때부터 그 실력으로 경기도지사가 된 거고 그 경기도지사에서 결단력과 실력으로 바로 당대표, 대통령까지 된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재명이 픽한 사람이다. 리틀 이재명을 틀 안에 갖추기에는 너무, 우리, 성동구청장님께서 그동안의 실적이 너무 많았다.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명심이 아니라 실력에 보장된 후보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고 성동구 하면 핫플레이스잖아요. 우리가 성수 거기에서 정말 상인들과 그다음에 청년들 그 지역사회가 결합을 해서 어떠한 최상의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 성과를 보여준 거기 때문에 그 서울시장 선거는 매우 간단합니다. 우리 서울 시민들 굉장히 현명하잖아요. 오로지 숫자와 성과로 판단한다. 뭐 당이나 뭐 이념 이런 건 필요 없다. 그러면 정성호가 어떤 구청장이 그동안에 나는 어떠한 지표지 재무제표나 지표지수를 이루었고, 90% 이상 이룬 이제 공약이라던가 그런 숫자 성과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이거를 서울시 전체에 확대했을 때 얼마나 많은 서울 시민들이 이 혜택을 보실 수 있는지를 저는 확실히 입증할 수 있다고 보고 정말 준비된 후보다. 리틀 이재명으로만 가두지 말자. 실력으로 승부하는 후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정원호 성동구청장이 서울시장 관련한 여론조사에서 지금
상당히 앞서 있어요. 보니까 설 연휴 앞두고 KBS, MBC, SBS 전부 다 이제 여론조사를 했는데 KBS에서는 정원호 성동구청장이 29, 오세훈을 10%포인트가량 앞서면서 가장 편차가 컸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아까 말씀 잘 해주셨는데요. 정원호 구청장 같은 경우는 전국적인 표준이 된 행정 혁신 사례들을 많이 개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2년 정도 됐죠. 삼선 구청장을 하는 동안에 그런 인물로 평가를 받고 특히 중앙정부나 타 지자체가 그 성동구의 사례를 벤치마킹할 정도로 그런 혁신, 그러니까 행정 혁신을 보여줬다. 이제 이런 부분이 인정을 받았고요. 특히나 지난번 지방선거죠. 그러니까 윤석열이 당선되고 나서 바로 얼마 안 있다가 치렀던 지방선거에서 보통 다른 지역에 있는 지역은 많은 부분에서 뺏겼어요. 국힘에 뺏겼군요. 몇몇 소위 말하는 민주당의 유리한 지역 몇 군데 빼고는 거의 다 뺏겼는데 사실 성동구는 굉장히 보수화가 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선이 될 만큼 그 저력을 확인을 했다고 보여지고요. 그렇게 평가를 받고 특히나 여야를 막론하고 정책적인 완성도를 인정받고 있다라는 게 이제 그간의 평가입니다. 뭐 저희 사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장 후보분들 너무나도 다양하고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어서 저희야 뭐 어느 분이 되셔도 자신 있죠. 그 누구에게도. 그런데 아마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본인도 행정 가셨고 또 기초단체장으로 시작했던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그 동기화가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또 인지도를 높였고 결국은 중요한 것은 본선에서 누가 이기느냐인데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민주당 같은 경우는 오세훈과 그 누구분이 나가도 이길 수 있다. 어떤 후보가 나가도 나갈 수 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나와 있는 지표상으로는 정원호 구청장 같은 경우가 가장 높게 편차가 크기 때문에 이제 더 부각이 되는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잠시 여론조사 관련해서 안내를 드리면 지금 MBC, SBS, KBS 여론조사를 소개해드렸는데요. KBS 여론조사는 캐스텔 리서치가 10일부터 12일까지 무선전화 면접 방식으로 801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고요. MBC는 코리아 리서치가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무선전화 전화 면접 방식으로 서울시민 801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SBS 여론조사는 입소스가 했고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서울시민 804명을 대상으로 무선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자세한 여론조사 결과는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유일하게 SBS만 오세훈 서울시장 현 시장이 앞섰는데 그것마저도 4%포인트 차밖에 되지 않습니다. 정원호 구청장이 나머지 두 개의 여론조사에서는 상당한 편차로 앞서 있는 상태.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렇게 여론조사 결과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윤어게인 세력이 좀 강세를 보이면서 또 장동혁 대표가 오세훈 시장에게 그렇게 좋은 감정을 드러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혹시 지방선거에서 후보로 나서지 못할 가능성도 있고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전두엽 지도부가 대놓고 본인 마음을 시원하게 얘기했습니다. 뉴페이스가 필요하다고. 공천을 주는 건 당대표거든요. 그래서 오세훈 굉장히 힘든데 그것뿐만 아니라 장동혁 대표의 뉴페이스 플러스 이 국민의힘 지도부의 모호한 태도입니다. 이 모호한 태도 때 윤어게인 세력과 바로 부정선거론자들과 결발하지 못하는 그리고 유튜버에게 장악이 돼 있고 하청 기업으로 역할을 하는 국민의힘 이 지도부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보시기에 바로 윤어게인의 이 그늘 이 족쇄가 오세훈 시장의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다. 그냥 오세훈 시장이 계속 절연해야 된다. 나는 다르다라고 해도 너 국민의힘 소속이잖아. 국민의힘에서 이런 태도인데 네가 그걸 벗어날 수 있겠어? 라는 국민적 의구심을 당연히 줄 수밖에 없거든요. 결국엔 오세훈은 국민의힘이라는 그늘, 족쇄를 벗어나기 굉장히 힘들다. 절연을 얘기하지만 완벽한 절연이 될 수 없다. 결국엔 오세훈은 결단을 해야겠죠. 국민의힘 후보로 계속 갈 건지 아니 무소속이라도 본인의 정체성을 확실히 보여줄 건지 그런 결단의 시간이 전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선에서 국힘 후보가 될 수 있을까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뉴페이스도 언급했고 5선 서울시장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제 와서 윤어게인과 절연하고 하는 모습이 되게 또 생경하거든요. 그러면은 과연 윤석열이 그때 불법 비상겸 있었고 파면됐었을 때 이와 관련해 입장을 냈었나? 그런 적이 없습니다. 오세훈의 특징은 뭐냐면요. 어떠한 색깔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정확하게 얘기를 하든가 윤어게인을
대놓고 처음부터 얘기를 했던가 장동혁 대표처럼 예. 그런 것도 아니고 본인의 유리한 거에 따라서 요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했던 게 이제 오세훈 식의 저는 행정도 그렇게 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5선 시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역대급으로 이런 역사적으로 5선 했던 경우가 없죠. 왜냐하면 예. 오세훈은 중간에 본인이 무상급식 안 하겠다고 해서 중간에 그만뒀기 그랬죠. 때문에 예. 쉬어가지고 5선이 가능했던 거 아닙니까? 본인의 잘못으로. 그런데 기억나는 게 하나라도 있습니까? 오세훈 서울시장이 망한 것만 했던 기억나죠. 거. 그렇죠. 예. 망한 건 많죠. 뭐 오세희 돈 이런 얘기 들고 맨날 둥둥 떠다니는 섬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예. 지금 또 한참 문제가 되고 있는 수상버스. 관광버스. 예. 수상버스. 뭐 요새 광고 많이 하더라고요. 수상한 버스가 나타났다. 아하. 진짜 수상해요. 수상해요. 근데 예. 그러니까 지금 5선 서울시장이라 하지만 저는 그래가지고 오상 서울시장이라고 얘기 붙이고 싶습니다. 오상. 오상. 수상하고 이상하고 괴상하고 요상하고 이야, 진상이다. 진상이다. 예, 그래서 오상 서울시장이라고 예. 좀 붙여드리고 싶고요. 이 5선을 하는 동안 기억에 남지 않은 이유는 바로 뭐냐?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서울시장을 하고 싶지가 않아요. 서울시장은 그저 대통령이 하고 싶은 발판 정도로 생각하기 때문에 서울시정에 대한 정말 철학과 노력과 어떠한 이해가 전혀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만약에 이제 그래도 지금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뭐 각 여론조사에서 앞서고 있으니까요. 국민의힘 내부 후보들 사이에서는. 그래서 이제 두 명, 이제 오세훈과 정원호가 후보로 나오면 행정가 대 행정가의 싸움이 될 것이다. 요 구도가 또 좋기도 하거든요. 네. 뉴페이스랑 행정가의 싸움보다는 행정가 대 행정가가 유리할 거라고 보여지기도 하는데 이 선거 전략으로도 요걸 좀 강조할 거라고 보여지죠. 예. 양쪽의 진검승부 실력 대결일 것 같습니다. 그쵸, 근데 그쵸. 차이점은 있죠. 이제 오세훈 같은 경우는 4선 서울시장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뭐 한강버스라던가 여러 가지 이제 업적들을 본인이 얘기할 수 있겠죠. 하지만 업적과 반대로 광화문의 뭐 감사의 정원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우리가 종묘라던가 여러 가지 한강버스라던가 실책들이 많이 드러난 만큼 국민적인 피로도도 상당한 게 사실입니다. 그거에 반해서 이제 정원호 구청장 같은 경우는 성동구, 성수, 그다음에 서울숲,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전체적으로 해결한 실적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서울시 전체로 투영을 해서 본인의 업적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뉴페이스로서의 신선함과 기대감을 가질 수 있죠. 결국에는 실력과 실력 대결인데 이제 고인물의 그동안의 안정성이냐 아니면 새로운 뉴페이스의 좀 더 확장적인 더 나은 서울을 보여줄 것이냐 전 이 비전 구도로 갈 것이고 이 실력 대결에서는 정원호가 굉장히 경쟁력이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이 두 후보가 정책을 두고 서로 비판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제 서울버스 준공영제가 전반적으로 진행이 되는 지자체 중에 하나인데 정원호 성동구청장은 이걸 좀 이원화시키자 민영 공영을 이원화로 다시 설계를 하겠다. 오세훈은 준공영제를 더욱더 강화시키겠다. 이렇게 좀 갈리고 있네요. 이 두 정책에 대한 신경전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앞서 질문 주신 게 이제 행정가 대 행정가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행정가인 건 맞죠. 지금 현재로서는. 근데 두 분의 차이점은 뭐냐. 오세훈 서울시장은 계속 정치인이었다가 느닷없이 서울시장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정원호 구청장 같은 경우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행정부터 시작을 했다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행정 능력이 의심되는 행정가고요. 예. 정원호 구청장 같은 경우는 행정 능력이 확인된 행정가다라는 차이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두 서울시 그 준공영제 같은 경우에도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시민의 발을 그저 숫자로만 계산을 하는 거예요. 효율성, 노선이 효율해야 된다. 그래서 수요가 적은 노선을 줄이고 수익성을 높이는 노선 효율화한다라는 건데 이건 전형적인 그 기업인 마인드입니다. 예. 그러니까 근데 이런 복지를 시혜의 대상으로 삼거나 이거 뭔가 효율성을 강조하다 보면 그게 우리 시민들에게는 불편함으로 다가오거든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자치구 권한 침해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노선권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형적인 탁상 행정이라고 보여져요. 예, 그리고 재정 절감. 그러니까 가장 이명박 때도 그렇고 오세훈 때도 그렇고 국민의힘에 있는 그 행정하시는 분의 특징은 자꾸 재정 절감을 강조하고 효율성을 강조하는데 국가 재정과 복지는 그렇게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그럼 기업으로 가시면 됩니다. 예. 기업은 그런 것이 중요하죠. 근데 우리 시민의 복지와 시민의 생활을 어떻게 숫자로 판단하고 그 효율성을 강조하냐. 그러니까 매우 잘못된 정책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가 발전이 없었다는 것을 저는 오세훈 시장을 통해서 증빙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렇게 시내버스 준공영
대통령제로 정책 싸움을 하고 있는 와중에 사실 서울시장 선거는 이번에 부동산 정책 관련한 이슈가 가장 클 것이다. 네, 이런 전망이 맞습니다. 많거든요. 서울 집값을 잡느냐 잡지 못하느냐. 요게 큰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결국엔 남탓만 지금 하고 있잖아요. 과거에만 갇혀 있어. 오세훈 쪽에서는 박원순 토어제 때문에 이렇게 집값이 수직 상승했다 탓하고요. 민주당 의원들은 네가 제대로 된 토어제 정책을 풀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 서로가 서로 남탓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서울 시민들이 보시기에 민주당과 오세훈 서로 남탓하는 거에 대해서 잘하고 있다, 잘 싸워라 하실까요? 지금 남탓 공방 필요 없습니다. 앞으로 5년, 10년 뒤에 서울 시민들이 내가 살 집, 내 자식이 살 집을 어떻게 제대로 마련할 것인지, 주거의 안정을 꾀할 것인지, 생활 인프라는 어떻게 구축해 줄 건지,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그런 청사진을 보여주셔야지 과거에 박원순 시장을 소환시켜서 비난하는 오세훈 시장도 굉장히 남탓만 하는, 물론 윤석열 정권의 그 DNA를 가지고 계신 건 다 알겠지만 오세훈 시장이 진짜 오선 시장이 되고 싶으시면 남탓이 아니라 내가 시장이 다시 됐을 때 이 서울은 이러한 모습이다라는 미래 청사진을 보여주셔야 된다. 그게 서울 시민이 바라는 바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 토어제가 특히 시장의 이제 가격의 그런 과열이 됨에 대한 안전장치잖아요. 그래서 그럼 안전장치는 공공의 기재입니다. 그럼 공공의 기재 속에서 이것이 가야 되는데 문제는 바로 오세훈 같은 경우는 민간 중심의 개발이에요. 그러면 이 민간 중심의 개발로 인해서 그 시민들이 불편한 인프라의 문제, 생활의 문제를 공공의 기재로 같이 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비전을 민주당이 분명히 보완해서 그려줄 수 있다라는 점에서 오세훈의 민간 중심의 개발 정책은 굉장히 위험성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서울 집값이 오른 이유는 오세훈 시장 때문이죠. 강남의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지정 해제. 이게 가장 큰 영향을 미쳤었는데 언제적 지금 시장을 전임 시장을 소환해서, 들어서 예, 이야기하는지 모르겠고. 맞습니다. 아니 그리고 네네. 이제 누구를 남을 탓하려면 그걸 정책적인 연속성을 좀 봐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이 주택 정책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오늘 하겠다 해서 내일 바짝 오르고 내일 떨어집니까? 그 정권마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예. 연속성을 가집니다. 우리가 집을 짓고 계획하고 설계하는 데만 해도 최소 5년에서 10년 단위가 필요로 해요. 특히나 서울처럼 토지가 부족한 곳은 미리 5개년 단위, 10개년 단위로 해도 부족해서 그 안에 해결을 못한 겁니다. 그러면 오세훈 시장 때만 잠깐 집값 안정되고 박원순 시장 때만 잠깐 집값 오르고 이런 일은 발생할 수가 없는 발생할 수 것이고 없죠. 예. 수년에 걸친 연속적인 정책의 결과입니다. 예, 본인의 예. 과거 실책을 가린 채 전임 시장 탓만 하는 거 예. 정말 무책임한 행정의 표본이다라고 전 예, 보여집니다. 아니 본인의 임기가 지금 마무리되는 시점에 전임 시장 그러니까요. 예, 탓을 하면 안 본인 되죠. 지금 예. 사선한 사람이 그럼 본인은 예. 본인 한 거 얘기를 한번 해보시라고 주택 정책에 대해서. 한강버스랑 네. 감사의 정원 이것도 좀 말씀을 해주시죠. 아니 한강버스 예. 가기는 하나요? 근데 제가 지나가다 보긴 했는데 그 요새 이제 러닝 크루들 많이 있잖아요. 그분들 더 그죠, 그죠. 빠릅니다. 한강에서 러닝 크루가 더 빨라요. 네, 뛰는 게 더 빠르다. 뛰는 게 더 빠릅니다. 그리고 본인도 얘기했어요. 예. 오세훈 서울시장도 교통이 꼭 빨라야 합니까? 그런 말씀도 하신 적 있잖아요. 예, 예. 그러면 그 말이 신빙성 있으시려면 오세훈 시장님이 그런 거 좋아하시더라고요. 철인 3종 경기 즐겨 하시더라고요. 달리기하고 수영하고 자전거 타는 거. 예. 그렇게 한강버스를 타면서 수영하고 자전거 타고 출근하시면 제가 수상버스 인정하겠습니다. 제가 사과도 드릴게요. 그렇게 되면. 예, 예. 감사의 정원은 지금 되고는 있나요? 요거 서울시장의 그 가장 또 주력 사업 중에 하나였는데 총리가 직접 나서서 좀 문제 제기했었잖아요. 네, 문제가 많다는 것을 시민들의 여론을 통해서 이제 얘기가 됐고 총리께서 가셔서 이제 살펴보고 예. 나서 그다음부터 가타부터 얘기가 없는데 예. 만약에 그 사업이 정말 서울 시민을 위한 것이었고 꼭 필요하다면 국무총리가 얘기하면 토론하자 하고 뭐 제가 합당하다고 증빙하겠습니다 하면 되는데 또 그런 얘기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오세훈 서울시장의 전 정체성과 그런 의지를 예. 사실 읽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렇군요. 예. 서울시장 또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른 게 성수동 개발입니다. 정원호 구청장이 요걸 핫플로 떠올린 요 성과가 있기 때문에 이게 근데 오 시장은 본인이 한 거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게 사실일까요? 이거는? 네, 숟가락을 좀 적당히 얹으셨으면 좋겠다. 예. 네. 네. 오세훈 시장 결국에는 핵심 문제가 네. 서울의 각 지역 개발이 되면은 이게 뜨는 동네가 쫓겨나는 동네가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그게 아하. 항상 과제였는데 예, 예. 정원호는 달랐다는 거죠. 서울시에서 이제 10억을 각 지역에 지원했을 때 정원호는
그냥 여기서 얘기하는 오세훈 시장 이렇게 말합니다. 2010년 성수도 IT 산업개발진흥지구. 결국에는 오세훈 시장은 개발에 초점을 뒀습니다. 하지만 그 정원호는 달랐죠. 개발이 아니라 정체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동구에서 붉은 벽돌 프로젝트, 이 지역의 결을 그대로 살리면서 어떻게 이거를 좀 더 젊은이의 지구, 그다음에 창업의 지구, 그러니까 상생하는 지구로 만들 것인가. 지역의 결을, 지역 자체를 그대로 두면서 결을 살린 게 붉은 벽돌 프로젝트고, 그다음에 카페거리, 그러니까 그것도 건물을 그대로 다 부시지 않고 그대로 둔 대로 결을 살린 채로 이 공장만의 건물, 이 거리만의 냄새나 그런 풍경들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자체의 이 성소동에만 가야만 갈 수 있는 그 카페의 정치를 그대로 구현했다는 거죠. 이것은 똑같은 돈을 지원을 해도 정원호기 때문에 가능한 그런 결을 살린 정책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오세훈 시장이 개발에 중점을 둔 이런 트렌드로 갔으면 절대 지금의 성수동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건 정원호기 때문에 정체성의 바탕을 둔 그런 그 지역 협력 사업으로 나타난 거다 확실히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특히나 이것이 우리 삶을 개선시키는 상품이었기 때문에 제2의 제3의 성수동을 어떻게 강북 지역이라든 각종 노후 지역에 어떻게 이걸 제대로 구축시키고 확산시킬 건가, 그게 과제이고, 지금 개발의 담론으로는 더 이상 이런 제2의 제3의 성수동은 나타날 수 없다. 그래서 오세훈 시장 숟가락 얻지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예, 오세훈 시장이 이야기하는 근거가 2010년에 본인이 성수동에 무슨 IT 산업개발진흥지구로 지정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전혀 상관없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디다 또 갖다 붙인다라는 느낌이 들고, 다만 정원호 성동구청장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오세훈 시장보다는 좀 인지도 면에서 좀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구청장을 오래 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은 어떻게 좀 이겨내면 될까요? 저는 그게 장점이라 생각합니다. 오히려. 네, 오히려. 예, 왜냐하면 오세훈 시장 5선 동안은 인지도도 높지만 불호감은 최고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호감이 불호인 인지도는 높을지언정 그게 긍정적인 효과는 전 다가오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반면에 정원호 구청장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들이 많이 알기 시작했는데, 알고 보니까 일도 진짜 잘했었네. 행정도 굉장히 잘했었네. 보니까 이제 딱 여야 어떤 진영과 정치 지형에 매몰된 게 아니라 그냥 오로지 일로 평가받아온 사람이구나.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평가를 해주신 거구나라고 알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 또 우리 시민분들이 그런 것들이 또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 민주당에도 유명하신 서영교 의원님, 전현희 의원님, 박주민 의원님, 뭐 박홍근 다른 의원님 후보도 많죠. 너무 다 훌륭하시고 인지도 높으신 분인데 약간 좀 새로운 사람도 한 번씩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그런 의식이 많으신 분들이 또 중도층에서 많아요. 그러면 그 인지도가 낮은 게 과연 단점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국힘에서 뉴페이스 이야기를 하기는 하는데 오세훈 말고는 나경원, 신동욱 정도가 거론되거든요. 그러면 뉴페이스라고 하기에는 좀 아직 아니지 않나요? 국민의힘의 뉴페이스의 정의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아는 뉴 새로운 얼굴이라는 뜻이 맞나요? 나경원 의원은 과거에 서울시장 선거를 준비하셨던 분인데 그분의 뉴페이스라고 하면 정말 인물이 없어도 없구나. 참 국민의힘의 애도를 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서울 시민들은 이제 간단합니다. 오세훈 시장 방식의 투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삶의 터전을 어떻게 좀 더 나아지게 달라지게 만들 사람이 시장으로 오느냐, 이거에만 관심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나경원 의원이나 신동욱 의원이 과연 삶의 터전에 대해서 달라지게 할 사람인가, 그런 확신이 분명히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분들이 나타나는 게 하나의 분산이 될 것이냐 아니면 어떤 확장이 될 것이냐. 예를 들어서 나경원 의원이 출마를 한다면 여성이나 다른 측면에서 확장성이 물론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신동욱 의원이 한다면 뉴페이스라는 측면에서 뭐 중도층까지 갈 수도 있는 측면이 있지만, 저는 사실 이분들의 과거 행적을 봤을 때 과연 윤호개인 세력과 절연을 하고 나올 수 있느냐, 그러면 저는 못한다라고 봅니다. 못하면 그냥 정말 극우 유터와 함께하는 극우 세력의 그런 동맹 세력으로서 나타날 수밖에 없고, 중도층 확장도 안 되고 젊은 세대 확장도 안 되고 굉장히 결집력도 약할 수밖에 없는 동네 잔치, 동네 경선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국민의힘의 뉴페이스 정의부터 좀 다시 하셔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오히려 나경원, 신동욱이 서울시장 후보로 나오면은 이 윤어게인 세력과 좀 결을 같이 했던 여러 가지 발언들이 이미 있거든요. 요거 나오면은 뭐 선거가 아주 쉬워질 것이다, 민주당에게.
대통령에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희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뉴페이스든 올드페이스든 뭐 누구든지 뭐 아무나 뭐 조작 페이스든 다 나오셔도 조작 그게 페이스.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이 후보들이 의미가 있으려면 본인들 페이스 오프를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대전 충남으로 가보겠습니다. 지선을 앞두고 가장 큰 변수는 행정통합이겠죠. 이번 선거부터 통합된 행정구역의 지자체장을 뽑을 수도 있는데 이 각 당의 셈법이 복잡하다고 합니다. 관련 영상을 보고 와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명칭은 앞서 황명선 위원장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충남 대전 통합특별시를 풀네임으로 하고 약칭을 대전특별시로 하고요. 청사는 현재 지금 2개 청사를 그대로 사용하고 주청사 주소지는 통합특별시장이 정하는 것으로 있습니다. 지금 오늘 이제 저희 광주 전남 법안은 이제 나와서 어제 저희가 그 당에 통합 입법 지원단이 있습니다. 통합 입법 지원단에 제출을 했고 오늘 저희 또 3시 이후에 통합 입법 지원단에 제출하면 이게 법안이 내용이 거의 비슷해져야 되기 때문에 약간의 수정을 거쳐서 통합법은 당론법안으로 내일 발의할 예정입니다. 기준은 아마 대전-충남-특별법이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전-충남-특별법은 계속 지금 정부랑 상의를 해서 법안들을 지금 만들어 왔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자치의 강화는 이제 대한민국이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 피할 수 없는 국가적 생존 전략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대전시하고 충남도의회의 행정 절차까지도 일단은 다 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논의가 지지부진한 것 같은데 이 문제는 뭐 내부에서 논의 안 해봤습니까? 가장 중요한 그 소비자이자 주권자인 지역 주민들께서 반대를 하시는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여기에서 찬성을 한다? 그러지는 못하겠습니다. 근데 왜 대전 충남만 안 된다고 하는 것은 국민의힘이 대전 충남을 우습게 보고 홀대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6.3 지방선거의 최대 변수 중에 하나가 대전 충남 통합시입니다. 요게 만약에 이제 통합이 되면 통합시장을 뽑는 건데 지금 관련 특별법이 상임위인 행안위를 통과를 한 상태고 법사위를 지나서 이제 본회의까지 민주당은 이달 내에 처리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선에서 통합시장을 뽑는 겁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이게 사실 민주당이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민주당은 미래를 설계하는 당이거든요. 그래서 한마디로 하나의 경제권을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좀 더 많은 일자리라든가 예산이라든가 공공기관을 이제 배치를 하겠다는 미래 비전 전략으로 이거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근데 국민의힘이 이거는 마치 뭐 지방선거 졸속용 선거용 이렇게 하시는데 좀 더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지 마시고 5급 3특 정책과 더 나은 정책을 제안을 하셔야지 비판만 하시는 거는 굉장히 졸속 그 비판이고 대안 없는 대안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이번에 국가구조 개편이 됨으로 인해서요. 산업이라든가 교통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공공기관 이 전체가 다 재편이 됩니다. 이것들이 굉장히 국민의 삶의 예산이나 공공기관 모든 것들 다 변화를 시키기 때문에 절차가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속도 그리고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를 해야 이게 정말 미래를 설계하는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로서 이런 5급 3특 정책을 펼치는구나라고 설득력을 가질 거고요. 두 번째는 이러한 추진 정책이 국민들에게 어떠한 이익을 줄 것인가. 예를 들어서 행정비용 절감이라든가 어떤 광역 인프라, 교통망 구축이라든가 국민의 삶에 느껴지는 이익이 무엇인가 이런 거를 충분히 설명을 해야 이런 것들이 수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게 지금 이제 너무 빠르게 진행되는 거 아니냐, 충분한 논의가 부족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기는 하는데 사실 국힘에서도 함께 추진했었던 안이기도 하고요. 예. 맞습니다. 이게 갑자기 튀어나온 아이디어는 아니고요. 오래전부터 이 통합에 대한 논의는 계속돼서 있어 왔습니다. 예. 특히 이제 2022년에서 충청권 4개 시도가 메가시티 추진단 구성했을 때 여야가 함께 합의하고 상의를 했던 내용이에요. 예, 그러니까요. 근데 갑자기 뭐 선거 때 톡 튀어나온 내용은 아니었고 그 당시는 단체장 그리고 소속 이런 상관없이 이 충청권이 생존해야 된다라는 절체절명한 위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됐고 논의가 되어온 그런 아젠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와서 이런 정책이 속도감 있고 입법으로 처리될 것 같으니까 국민의힘이 내가 했었어야 되는데 라는 조바심 때문에 저렇게 비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초당적 정책의 연장선으로 보고 오히려 뭐 주민 핑계 될 게 아니라 그럼 저 다양한 공론의 장을 마련해서 반대 논리가 있으면 함께 토론하는 과정이 필요한 건데 예. 국민의힘은 그런 논리도 없이 갑자기 이제 와서 본인들은 찬성하고 했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냈다가 그래서 이거 주민들이 반대해서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건 본인들이 주민들의 그렇죠. 숨는 비겁함인 겁니다. 예. 네, 비겁함. 저는 오히려 지선을 앞두고 속도감 있게 추진되는 바람에 이게 통합이 가능한 거지 이 이후로 넘어가면 더 이제 불가능해지지 않나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맞습니다. 예, 이게 이제 구체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강훈식 비서실장, 조승래 사무총장, 박범계 의원 계속해서 거론이 되고 있는데 좀 신기한 게 강훈식 비서실장은 계속해서 이제 본인이 나가지 않는다라고 일단 선을 그어온 상태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여론조사에서는 1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예. 당연한 것 같아요. 이번에 이 의미가 뭐냐면 단순하게 우선 첫 번째 강훈식 비서실장은 전국급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물론 여기 후보들 뭐 다른 이제 분들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 많지만 비서실장으로서 굉장히 멋있는 면모를 그동안 보여줬고 일을 잘했어요. 청와대 안에서도 별명이 예. 리틀 이재명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CPU가 2개 있어서 굉장히 다른 참모들이 따라가기 힘든데 CPU가 2개가 있어요? 이분은 너무나 우리가 따라가기 힘든 분이시다 한데 유일하게 강훈식 비서실장만 대통령이 딱 말씀하시면 뭔지 알겠습니다. 바로 알아듣고 이제 그 지침대로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이재명 대통령께 굉장히 많은 신임을 받고 있고 능력을 검증받은 사람이다. 전국급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해서 이미 검증됐다. 왜냐하면 이 통합특별시라는 게 광역자치장 플러스 광역경제수장이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단순히 이러한 자리뿐만이 아니라 대덕연구단지라든가 그 군장 어떤 국가산업단지라든가 그런 제조업 벨트 이 세 개를 다 묶어야 되는데 이거를 다 묶어서 일할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있을까? 바로 중앙 정치와 직접적으로 대통령과 소통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능력이 검증받은 사람이 이거를 진짜 할 수 있다. 그리고 전국적 인지도 플러스 능력, 대통령 인정까지 이러한 사람이 누가 됐을까라고 했을 때 강훈식 비서실장의 이름이 나오는 거죠. 그런 건 너무나 당연한 현상이고 지극히 국민들도 어쩌면 바랄 수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행보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예. 댓글에 이제 진보의 테토녀. 임세은 잘한다. 네. 많이 들으셨나 봐요. 웃으시는 거 보니까. 예. 뭐 테토녀라고 하긴 하는데 제가 상당히 또 여성스럽고 진보의 면의 테토녀. 매력이 있으신 네. 다 가지신 분. 예. 부럽네요, 갑자기. 아유, 네. 저도 부럽습니다. 테토녀. 그렇다고 누굴 때리고 이런 사람은 아니고요. 네. 예. 국민의힘이 지금 통합에 반발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선에서 좀 본인들이 불리할 것이다. 통합이 되면.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지금 대전, 충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치 선거용이다, 속도 빠르다라고 태클을 자꾸 거는 거는 이 과정에서 우리 민주당의 목소리가 많이 반영이 되고 또 특히 정부의 힘을 함께 얻어서 추진이 잘 되고 있으니까 지금 하는 것 같거든요. 예. 근데 국민의힘이 또 TK 관련돼서는 조용한 거는 이거는 우리의 힘이 더 막강하다. 왜냐하면 대구시장, 경북시장 다 국민의힘 출신이잖아요. 국민의힘 소속이다 보니까 비판할 대상이 딱히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칭송하는 것이고 저들이 하는 것을 비판해야 된다라는 전형적인 이중잣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지금 대전, 충남, 광주, 전남, 대구, 경북 이렇게 세 가지가 지금 상임위를 통과했잖아요. 네. 세 가지 다 그러면 지선 전에 통과가 되는 거예요? 지금 분위기가? 그러니까 지선이 사실 지금 얼마 6월 남지가 3일, 않았고 그 관련된 후보분들이 또 지금 많이 활동하고 또 예비 후보 등록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때까지 된다 안 된다 말하기는 조금 이르긴 하지만 최대한 그러한 의견을 맞추고 공론화를 거쳐서 우리 시민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이다라는 그 큰 물줄기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이렇게 민주당이 특별법을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충청 홀대론이 나왔다고요? 이거는 네. 뭐예요? 예? 결국에는 임의와 강제의 차이로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전남 지역에는 강제로 공공기관 이전을 하게 하고 충청도 지역에는 임의, 그러니까 어떠한 의지력에 대해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충청 패싱론이 지금 나오는 걸로 보이는데, 왜냐하면 이제 공공기관이 온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사람이나 일자리나 기관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기대하는 게 뭐냐? 기관이 오게 되면은 거기에 따른 주거권이 형성이 되고요. 그다음에 플러스 상권이 또 형성이 되죠. 그런 것들을 기대이익이 있기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공공기관 이전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 근데 전라도 지역에, 전남 지역에는 공공기관 이전이 강제되기
돼 있음으로 인해서 이러한 주거나 상권의 활성화가 예상 가능하고 예측 가능한 반면에 충청권에는 이미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라고 문을 오히려 가능성을 열어둠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홀대론, 이 우리의 주거권의 상권이 좀 더 확대를 약속하지 않는 게 아니냐 이런 오해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재정이나 특례 패키지를 정부에서 확실하게 발표를 해서 이분들이 홀대당한다는 느낌이 없게끔 보완하는 것도 분명히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 홀대로는 일단 일부의 이야기인 것 같은 게 제가 여론조사 여러 개를 이렇게 살펴봤을 때 충청 쪽의 지지율이 민주당이라든지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지는 않았거든요. 네. 예. 그래서 요거는 일단은 일부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임세은 민주당 선임 부대변인부터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광고 보고 와서 끝장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한국가스공사에서 시행하는 에너지 요금 경감 제도를 알려드리기 위해 1일 상담원으로 변신했습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쉽게 얘기해서 한국가스공사가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도시가스 요금을 깎아주는 거네요. 여기 신청 방법도 주소랑 대상자만 확인하면 끝나는 것 같은데요? 그렇긴 한데 내가 대상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 수 있는 거야? 여기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증증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그리고 다자녀 가구. 신청 대상자 본인이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창구로 신청할 수 있어요. 아, 이거네. 한국가스공사 대신 신청대조 맞죠? 가스공사에서 요금 경감을 받지 못한 대상자들을 선제적으로 발굴해서 직접 안내 전화를 주는 서비스? 03-250-3900입니다. 한국가스공사 사회적 배려 대상자. 도시가스 요금 경감제도 꼭 함께해요. 예, 가장 뜨거운 쟁점을 두고 여야의 대표 토론자들이 정면으로 맞붙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설 연휴에도 부동산 설전입니다.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전수미 민주당 대변인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게 자꾸 이진우로 하거든요. 이준우 배우님 생각나서 그러신 거 아니에요? 네. 실제 그런 분이 계세요? 네, 이준우 배우 되게 잘생긴 배우님 계십니다. 네. 잘생겼다.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김준우라고 또 방송이 또 김준우. 있습니다. 네. 진행자로 또 활동하는 분도 있고 예. 요즘에 진우 대세입니다. 네, 준우 진우의 전성시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연휴 어떻게 보셨는지부터 한번 여쭙고, 네. 이재명 대통령은 단종생에 다룬 왕과 사는 남자, 요거 영화 보셨다고 합니다. 보셨나요, 영화? 다들? 저는 안 봤습니다. 안 봤어요? 저는 봤어요. 예. 보셨어요? 예. 대통령 보셨다니까 또 보셨. 그 관계없이 예약을 해가지고 시간이 남은 기니까 네. 이제 보고 싶은 거 봤는데 예. 슈미트보다는 그게 더 재밌더라고요. 사람을 좀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슈미트는 안 봤어요. 근데 그게 더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 보기 전에 관상을 먼저 보고 또 옛날 기억을 떠올려서 이어지니까 예. 그래서 보는데 참 권력이 참 애나 지금이나 이제 권력의 속성이라는 것이 참 그 본질이 크게 안 달라졌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렇군요. 권력을 예. 차지하기 위해서 친족까지 이렇게 살벌하게 하는 거 보고 좀 본질은 애나 지금에 크게 다르지 않는 것 같다 그런 생각 좀 했습니다. 저는 드라마 봤습니다. 드라마? 뭐 보셨어요? 넷플릭스에 새로 나온 시리즈가 있는데요. 저는 네. 레이디드와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재밌더라고요. 너무 재밌습니다. 네. 여기 네. 그 신혜선 배우가 네. 주연인데, 그러니까 뭐 겉으로 보면은 되게 뭐 그냥 명품 얘기하는 건가 싶은데 그 명품을 둘러싼 되게 사회적으로 복합적인 그런 시선들을 좀 담았고요. 맞아요. 약간 그 화차라는 영화 보신 분들 아시나요? 그러니까 화차 같은 요소도 좀 섞여 있어서 저 되게 흥미진진하게 봤습니다. 계속 이렇게 영화 얘기나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말이야. 좋은데요? 우리 이렇게 분위기가 아주 좋은 상태에서 부동산 이야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새벽에도 올렸었고 계속해서 연휴 내내 부동산 관련 정책 이야기를 SNS를 통해서 올리고 있고 장동혁 당대표도 설전을 이어가고 있더라고요. 이거 어떻게들 보셨는지 먼저 최고님.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 정책을 정부가 이제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일관된 메시지를 시장에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장으로 하여금 좀 이 다주택자 매물이 좀 조정되는 현상 그리고 그걸 통해서 부동산 시장을 좀 개선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계속 보이고 있고 또 대통령께서 되게 디테일하게 메시지를 내고 계세요. 왜냐하면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지만 다주택 보유 자체를 사회 악이라고 비난할 수는 없다라는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정말 불가피한 이유 때문에 다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뭐 여러 가지 뭐 세컨하우스 이런 문제를 다 때려잡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정말 투기의 목적으로 시장 질서를 교란시킬 만큼의 어떤 목적을 가진 그런 다주택들에 대해서 좀 규제를 하고 그게 좀 정상적으로 시장 범위 내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저는 오히려 장도영 대표께서 너무 나간 비판들을 하고 계신 게 아닌가. 뭐 지금 보면 무조건 사회악으로 규정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좀 대안을 말씀을 하시면서 그럼 지금의 부동산 시장이 괜찮다는 건가 이대로 놔두면 된다는 건가라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장동혁 당대표의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가 저기서 잘 보인다고 저는 느꼈는데 저 지금 보고 계시잖아요. 페이스북 저 글에 뭘 이야기하고자 하는지를 저는 잘 모르겠어요. 국민 한 사람으로서. 불효자는 옵니다. 그러니까 사실 대통령의 글에는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는지가 명확하게 드러나 있거든요. 근데 약간 장동혁 당대표는 단식했을 때 왜 그 장미 한 송이 올려놓고 장미꽃과 함께 본인을 동일화시키는 그런 부분하고 좀 비슷하다. 왜 항상 저렇게 얘기를 할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단점이 오히려 들어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SNS에 동문서답을 받았잖아요. 즉 본질을 피해갑니다. 지금 저기도 방금 SNS 잠깐 올라왔는데 처음에는 비거주하는 자가 다 정렬하는 식으로 얘기했었어요. 근데 비거주한 자가 하니까 자기 집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분당에 보유하고 있는 집. 그 문제가 나오니까 이제 그 문제에 살짝 발을 뺍니다. 그러면서 다주택 얘기로 이제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또 얘기해요. 사회학은 다주택자들이 아니라 다주택자들이 돈을 벌게 만드는 정치인들의 문제라 얘기하거든요. 근데 다주택자들이 돈 버는 시대가 언제였었죠? 정치인들이란 게 정치인들 집합체가 결국은 정당인데 정당이 정권 창출을 목표로 하지 않습니까? 예. 정권 창출을 했을 때 부동산 가격이 가장 많이 올랐던 때가 노무현 정권 때하고 문재인 정부 때지 않습니까? 노무현 정부 때는 서울시 아파트의 집값 상승률이 약 80%였고요. 문재인 정부 때는 약 120%였습니다. 그런데 그 본인은 지금 민주당에서 민주당에서 배출한 대통령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보수 우파 정권에서는 그때 당시 서울 아파트값이 어땠느냐? 이명박 정부 때는요 마이너스 10%였고요. 박근혜 정부 때는 20%, 윤석열 정부에서는 1%의 상승률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실제 데이터가 이렇게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민주당 정권이 잡을 때마다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것이 나와 있는데 그거를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좀 다른 소리를 좀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국민들 보기에는 좀 너무 현실 정치와 동떨어져가지고 자기가 이상향을 가지는 건 좋은데 이상향이 현실이라고 인식하는 그 잘못된 좀 이제 통치관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더 불안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저는 이번 설에 이렇게 부동산 문제를 집중적으로 직접 얘기하는 거는 오히려 더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안감을 보니 역설적으로 보이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때 28번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해가지고 결국 정권까지 넘겨주는 그런 이제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이걸 잡지 않으면은 나중에 정권 뺏기겠다는 그런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더군다나 직접 나서가지고 이렇게 부동산을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겠느냐. 이게 역설적으로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이제 이재명 정부의 불안감 그리고 또 이재명 정부 주변에 있는 고위 관료들이 다주택자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구령에 담론이 슬쩍 넘어가요. 그분들이 지금 집을 처분하겠다 말은 했지만 실제 처분된 사례가 아직 보도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대통령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집을 다 가지고 있는 상태고 이재명 대통령조차도 본인이 거주하고 있지 않는 집을 처분하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이게 부동산 시장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바라는 신호가 제대로 그게 받아들여지겠는가. 전부 다들 실제로 그걸 파는 거를 볼 때까지는 아마 기다려보는 그런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사실 장동혁 당대표가 이제 다주택자잖아요. 6채 보유하고 있다 해서 그거 관련해서도 좀 비판의 목소리도 있던데. 네, 장동혁 대표 총체적인 문제죠. 저는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자유가 투기할 자유를 얘기하시는지 좀 묻지 않을 수가 없고 6채나 보유하고 계시잖아요. 예. 거기 또 불효자는 옵니다. 불효자 코스프레를 하셨어요. 예. 사진을 제가 추적해봤거든요. 예. 2022년 사진이에요. 그러니까요. 아니 몇 년 전 사진으로 불효자는 옵니다 하면 최근에는 안 가셨나요? 그러니까 진짜 불효자 맞긴 하네요. 좀 어머니께 석고대죄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 장동혁 대표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프레임은 딱 간단합니다. 예. 집으로 돈 번 정치인과 집으로 삶을 버틴 서민, 이거를 확실하게 얘기하신 겁니다. 장도연 대표 본인 판사 재직 시절에 서천 보령 지역에 고속도로 근처에 땅 사셨잖아요. 그 땅 문제 제대로 해명하셨습니까? 6채나 보유한 거에 대해서 본인이 해명하셨습니까? 본인 집 판다는 소리는 죽어도 안 해요. 그러면서 집 한 채 가진 이재명 대통령한테 계속 핀잔을 잡습니다. 6채나 가진 당대표, 국민들이 와, 전국에 6채나 가지신 위대한 우리 국민의힘 당대표님 계속 응원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겠습니까? 오직 이재명 대통령은요, 우리 국민과 실거주자, 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내 집 마련의 꿈을 마련해 줄까 하지만 이 집 한 채를 너무 간절하게 원하시는 국민들의 꿈을 위해서 이 공급을 더 확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지금 펼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반해서 끝끝내 다주택자의 그 지위를 보유하시면서 투기할 자유를 외치시는 장동혁 대표에게 국민들은 절대로 설득력을 가질 수가 없다. 장동혁 대표부터 먼저 솔선수범하셔서 집 다 파시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6채 보유 얘기하시니까 제가 예. 반박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장동혁 대표가 가지고 있는 집이요. 서울 구로동에 있는 실제 그 장동혁 가족이 거주한 집이 하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국회 앞에 오피스텔이 있어요. 이거는 뭐 국회의원들 다 이제 좀 많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잠깐 낮잠을 잔다든가 쉰다든가 누구 만나는 장소로 쓰이기도 하죠. 그리고 충남 보령 지역에 아파트가 있고 이건 자기 지역구니까 아파트가 있는 거죠. 이재명 대통령은 자기 지역구 인천 계양에 있을 때도 거기 집을 안 샀어요. 인도를 쓰지 않습니까? 근데 장동혁 대표는 자기 지역구의 아파트를 진짜 실제 샀습니다. 물론 이제 집값이 좀 싸긴 하죠. 인천보다야. 그리고 충남 보령에 있는 농가 이거는요. 95세 노모가 거주하는 집인데 이게 1억도 하지 않습니다. 네. 불과 한 5, 6천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남 진주에 있는 아파트는 전체 가격의 5분의 1 지분만 가지고 있는데 여기 누가 사느냐? 장모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경기 안양에 아파트가 있는데요. 이건 가족 전체 지분의 10분의 1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분의 1, 10분의 1 더하면요. 한 1억 좀 될까 말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6개를 다 따져보면은 전부 다 몇 푼 되지 않는 거고 다 더하면은 8억 5천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요. 본인이 한 채 가지고 있는 게 얼마 산 줄 아세요? 3억 6천에 샀는데 지금 30억 정도 한다고 합니다. 실거주용이죠. 아니죠. 그러니까 안 살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인천의 지역구로 하면서 이사를 한 거고. 본인은 그 설명을 하는 거죠. 실거주를 하기 위해 용도로 그때 샀었다고 얘기하는 거고. 장동 대표랑 비슷한 것 같네요. 충남 보령에 본인이 지역구라서 아파트 하나 제 있는 설명을 거랑.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그 분당에 있는 그 집은 본인이 인천 계양에서 출마했을 때 당선되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아니 본인이 살 집을 거기 놔두고 있으면서 여기 임대로 살면은 인천 계양에 있는 지역 주민들은 뭐냐? 그럼 언제든지 떠날 수 있다는 얘기냐라고 하니까는 본인이 먼저 얘기를 해요. 나는 그 집 팔고 여기서 집을 사겠다라고 그걸 수차례 반복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안 팔잖아요, 그거를. 본인이 팔겠다고 해놓고 본인이 안 파는 이런 이제 거짓말 행위를 어쨌든 3년 내내 한 겁니다. 2022년부터 얘기를 했었으니까 어쨌든 본인이 말한 거에 실천하지 않은 거는 팩트예요. 자, 그런 상황인 거고. 그리고 왜 안 팔까? 집값이 작년 한 해만 6억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 집이 재건축된다 그러는데 재건축되면은 아마 현재가 30억 정도 시세니까는 40억 내지 50억이 될 거라고 기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본인이 자연인으로서 대통령이 아닌 자연인으로서 나도 부동산 가지고 돈 좀 벌고 싶다 이런 욕망이 생기겠죠. 근데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욕망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건데 국민이 가지고 있는 그 욕망에 대해서는 그건 나쁜 짓이야, 그건 악마야, 그건 마귀야 라고 얘기한 것이 모순되기 때문에 국민들이 비난을 하고 있는 걸 말씀드리고요. 지금 대통령에서 받는 연봉이 얼마인지 아세요? 연봉이 2억 7천이에요. 2억 7천인데 이게 5년 동안 임기라면요 13억 5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만약에 그 집을 가지고 있는 상태 그대로 유지가 되고 대통령 임기 끝났을 때 그 돈을 그대로 만약에 자기가 저축을 했다 칩시다. 그러면 자산이 대통령 임기 끝나면 거의 60억 넘어요. 60억, 70억 사이 됩니다. 김정수 여사처럼 만약에 특수활동을 빼돌려가지고 자녀에게 문다희 씨에게 상해비를 줬다는 만약 그런 것까지 할 일은 없을 거라 보지만 그렇게까지 했다고 그러면 재산이 확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재명 대통령 본인은 월급도 연봉이 2억 7천, 5년 임기하면 13억이 넘는 데다가 지금 그 집이 재건축이 되면은 50 가까이 정점을 찍을 거라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있으니까 집 있는 사람들한테 집을 자꾸 팔라고 하는 거지 본인이 가진 거는 자연스러운 욕망이고 국민들이 가진 거는 악마 마귀다라고 얘기한 것은 위선이자 내로남불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민 네네. 근데 이제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지금 살고 있는 데는 어쨌든 뭐 따로 이제 거주지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공적 거주지와 사적 거주지는 좀 구분을 해야죠. 대통령의 신분 특수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대통령께서 지금 가지고 있는 성남 집을 뭐 처분을 안 했다라고 하시는데 찾아보시면 이제 2022년에 국회 등원하시면서 급매로 이제 집을 내놨던 기록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은 뭐 개항해서 국회의원을 하고 계신 것도 아니고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업무를 수행 중에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뭐 다 아시겠지만 이제 대통령으로 있을 때 사는 집과 이제 퇴임 후에 내려갈 집은 또 따로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대통령께서 지금 이 분당에 있는 집은 아주 오랫동안 실거주를 해오셨던 집이고 지금은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 청와대와 관련해서 이제 지내고 계신 것이지 이 대통령이 뭐 천년만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이제 끝나고 나면 다시 돌아가서 살 집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지금 대통령이 얘기하는 어떤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규제와 연관지어서 보는 것은 저는 사정을 다 아시는 분들끼리 왜 이러시나라는 생각이 들고 솔직히 대통령의 이 성남 집은 뭐 지금 밑에 나가고 있지만 퇴임 후에 거주할 곳 그러니까 실거주 목적의 집인 게 분명하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실 거고 지금 상황에서 또 이 집을 뭐 오가면서 지내고 계시지 않을 거라는 것도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이 대통령의 집을 문제 삼아서 대통령이 하려고 하는 다주택자에 대한 어떤 규제 혹은 혜택을 좀 줄이는 문제 이것을 연관시킬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퇴임을 거주한다 그랬는데요. 저걸 그대로 실현하지 않은 대통령 되게 많아요. 노무현 전 대통령도 퇴임 후에 어디로 갔습니까? 저기 경남 김해로 내려갔었죠. 개인에 따라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들도 다 나중에 퇴임하면은 처음에는 다 나중에 그냥 그 자기가 살던 집으로 돌아간다라고 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퇴임하고 어디 갔죠? 대구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요. 본인 또 기장으로 내려갔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본인이 나중에 실제 퇴임 가까워지면요, 경호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아파트에 들어가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식으로 본인의 생각과 다르게, 이제 거처로 옮기는 분이 되게 많다라고 말씀드리고, 또 하나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임기가 끝나게 되면 재판을 받게 될 겁니다. 아마 5개 재판 받게 되는데 그 재판 5개 받으면서 실제로 그 집에 들어갈 수 있을지 아니면 구치소로 갈지 그건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본인이 거기 뭐 재판이 안 열릴 것을 확신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재판이 열려도 무죄가 될 거라 확신한지 모르겠는데 저렇게 장담한 것은 실제 선례도 맞지도 않고 또 재판이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렇게 장담한 것은 그 신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봅니다. 네, 결국 청와대 거주하는데 대통령이 이제 퇴임 후에 실거주할 집을 팔라고 하는 거는 억까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뭐다 아시지 않습니까? 청와대 지금 거주하고 계신 것도 알고 계시고 그 뒤에 이제 그 하나의 주택은 결국 퇴임 후에 갈 집이다라는 사실이 분명한데 대통령의 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뭐 비판을 하고 다른 그 의견을 개진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대통령의 이 성남집을 문제 삼아서 너는 안 팔면서 왜 주민들한테 왜 국민들한테 팔려고 하느냐라는 얘기는 너무 이거는 진짜 지나친 비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먼저 비거주하던 자가는 팔라고 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럼 대통령 돼서 성남집에서 출퇴근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그런 말 안 하는 게 맞죠. 저는 국민의힘이 제발 본질 좀 안 흘렸으면 좋겠어요. 왜 이렇게 물타기를 하십니까? 아니 본인이 비거주로 팔라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 물어볼게요. 국민의힘은 집값 안정화, 주거 안정화를 바라지 않아요? 아니요, 핵심은 하나 뭐예요? 물어볼게요, 진짜. 이 문제의 핵심은 뭐냐고요? 국민의힘은 국민의 집값 안정과 주거 안정화 바라지 않습니까? 바라시죠. 당연히 바라기 때문에 정책을 왜 하시는지 해야죠. 알겠네요. 근데 왜 부동산 물타기를 하시냐고. 목적은 딱 하나 집값 안정, 주거 안정화입니다. 근데 왜 이슈를 덮고 이렇게 국민의힘 DNA 못된 건 알겠는데 왜 본질을 흐리십니까? 그러니까 이 선거 브로커라든가 다주택 그 대통령 집부터 팔아라. 본질 흐리게 물타기 좀 그만하시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왜 하는 걸까요? 주거 안정, 그다음에 집값 안정, 주거 정상화를 위해서 다주택 특혜, 그다음에 투기 구조나 불로소득 시스템을 더 이상 방치하면 안 된다는 기준은 굉장히 정확합니다. 집이라는 게 하나의 투기의 칩이 아니라 국민들이 살아야 될 삶의 기반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책은 누구 하나의 흠집내기가 아니라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혜택이 삶의 터전이 돼야 된다는 게 기반이고 민주당의 입장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에 정말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말로 흔들지 말고요. 답을 내세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방법이라던가 아니면 국민의 시수요를 보호하는 방법이라던가 아니면 이런 부동산의 시장 교란에 대해서 엄정 대응을 당신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거를 대안을 제시하셔야지 이렇게 물타기, 본질 흐리기, 이슈를 덮는 그런 못된 DNA 좀 그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니 이게 잠시만요. 이거 제가 말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예, 그냥 예. 저한테 못된 DNA가 있는 거 알겠다고 얘기했는데요. 그거 방송에 과연 적합한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 말씀 먼저 드리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면요. 저도 그런 류의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예. 근데 지금 이렇게 서로 그런 류의 유치하고 방송에 안 맞는 그런 얘기를 서로 단어를 주고받아야 됩니까? 자, 저도 할 수 여러분. 있지만 안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예, 예. 이재명 대통령이 먼저 그 얘기를 했어요. 비거주용 자가를 팔으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잠시만요. 근데 본인이 안 팔았잖아요. 잠시만요. 이건 대변인. 팩트잖아요. 지금 이거 팩트인데 왜 이거를 인정 안 하세요? 이게 대통령의 허위입니까? SNS 내용은 다주택자의 그걸 바꾼 거예요, 나중에. 주택을 다량 보유함으로 그렇죠. 인해서 시장이 지금 정상화되고 있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것에 좀 방점이 찍혀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으로 좀 다시 이야기를 다시 집중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나중에 그 문제가 되니까 본인이 답을 못하니까 나중에 다주택자로 바꾼 거죠. 예, 그러니까 다주택의 문제이기 타겟을 때문에. 본인이 바꿨는데 처음에 얘기했던 거는 비거주 주택을 팔으라고 했던 건 그건 팩트예요. 예. 근데 팩트가 아니라시고 얘기하니까 제가 이건 반박을 안 할 수 있는 제가 거죠. 알기로는 대통령의 이제 워딩은 다주택의 문제를 그건 나중에 이야기한 했다니까요. 겁니다. 왜냐하면 시장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공급의 문제가 항상 그러니까 나오기 진행자님도 마련인데. 지금 뭔가 지금 팩트 예. 잘 모르시는데 맨 처음에는 비거주 자가 팔으라고 했다가 예. 그게 본인이 집을 안 팔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니까 나중에 다주택 문제를 끌고 나가지고 지금 다주택 문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다주택의 예. 문제를 처음부터 지적을 해온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 와중에 그러니까 이제 되게 그런 거겠죠. 예. 이제 다주택자들 중에서도 뭐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처음부터 그 뒤에 어떤 세부적인 유형까지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했던 게 아니라 어쨌든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가 이미 4년 전부터 매년 종료가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항상 그걸 시행령으로 1년씩 연장을 해왔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그렇죠. 다주택자들이 이 집을 그냥 가지고 있고 투기나 투자의 수단으로 활용을 하면서 그냥 이 공급이 좀 원활해지지 않는 문제 혹은 사실은 단순한 실거주 목적 이상으로 집을 보유하는 행태들이 부동산 시장의 교란을 가져오고 집값 상승을 불러일으킨다. 뭐 이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번에 정부가 이거 세금 혜택 주던 거 이번엔 끝낼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 세금 혜택 끝내는 거 이번엔 진짜니까 정리를 하셔라라고 맞습니다. 얘기를 한 거고 예.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럼 아니 불가피하게 사정이 있는 사람들도 있고 다주택자가 그럼 다 나쁜 거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아니 이게 뭐 세금으로 본인이 부담하겠다고 하면 안 팔아도 된다라는 거고 플러스 더 나아가서 아까 대통령께서 뭐 구체적으로 뭐 지방 소멸 지역의 세컨하우스를 가지고 있는 경우나 뭐 불가피한 경우 이런 것들 디테일하게 붙이면서 그런 걸로 정부가 지금 뭐라고 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점을 붙이신 거죠. 그러니까 예. 이거는 보면 결과적으로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닌 경우에 이런 혜택을 받고 있었는데 부동산 투기 투자의 문제를 바로 잡겠다. 그리고 그동안 부과하던 세금 혜택을 이번에는 정말로 종료할 거니까 알아서 정리를 하셔라라는 메시지를 시장에 일관되게 준 거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주택자들이 세금을 이제 본인이 부담을 하게 되면 본인이 알아서 해결하는 문제다라고 이제 그런 취지의 말씀 같아요. 예. 그런데 다주택자가 세금을 부담하게 되면요, 그거 어디로 가겠습니까? 세입자한테 그대로 전가됩니다. 그러면 서민들이라든가 신혼부부라든가 청년들은 부담이 더 늘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현금 부자들밖에 거래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데이터를 말씀드렸는데 일단 팩트에 기반해서 우리가 대화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문재인 정부 때 역대 가장 최대 높은 상승률 아파트 상승률 보이지 않습니까? 그게 120%였거든요. 그걸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당시에 어떤 정책을 폈냐면 다주택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보유세 양도세를 중과했습니다. 대출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분양 상한제를 다시 분양가 상한제 재도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윤석열 정부 때 확 잡힙니다. 어떻게 잡혔냐? 규제 지역을 해제하고요. 분양가 상한제 완화하고요.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그리고 다주택자의 부담을 완화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했던 그 정책을 그대로 거꾸로 했더니 이게 순식간에 잡혀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재명 정부는 다시 문재인 정부 때 했던 그 정책 그대로 도입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효과를 아니 지난번에 이렇게 결과가 나온 거 알고 있는데 그거 알면서 왜 똑같이 하려고 그러냐. 우리가 말하는 건 공급이에요. 예. 공급을 늘리고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 시장에 맡겨라. 그럼 저절로 이게 주택 가격 상승 잡힌다.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는 6만 가구로 했죠. 6만 가구를 지금 공급하겠는데요. 이거 시장에 맡기면
한꺼번에 20에서 30만 원가 공급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럼 이렇게 하면 당연히 부동산 가격 떨어지겠죠. 시장에 맡기면 되는데 그걸 또 안 하려고 그래요 또. 예. 이거 모순되고 결과는 예상되니까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만약에 부가 중과를 하면 그게 이제 세입자에게 고스란히 넘어갈 것이다. 요거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그건 이제 부동산 업체도 많이 얘기합니다. 문재인 정부 비판적으로. 시절의 부동산 정책을 이재명 정부가 그대로 하려고 한다. 저는 거기에 요것도 좀 대해서는 사실이 아닌 것 좀 같습니다. 이견이 있는 게 뭐 물론 예.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뭐 좋았느냐 아니죠. 아쉬움이 있고 뭐 사실은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도 그 부분은 아쉬움이 있다라고 인정을 했고 근데 결국에 이제 핵심은 공급이 좀 키워드였던 것 같아요. 근데 공급이라고 하는 게 아무래도 시간이 좀 걸리는 문제고 그러니까 이게 뭐 규제와 공급을 이제 동시에 좀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서 할 수 없는 게 부동산 정책이라는 걸 모두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예. 상황에서 지금 정부가 할 수 있는 선에서 공공 차원의 공급을 하겠다. 예. 그리고 이제 좀 신혼부부나 청년들이 되게 좋아할 만한 지역, 좀 알짜배기 지역들에 공급을 하겠다라는 방침을 또 내놓은 것이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그동안 다주택자 문제들을 좀 방치했던 거. 이걸 그냥 규제를 안 하고 뭐 혜택도 다 그대로 주고 이렇게 내버려 두는 게 맞겠느냐. 이걸 어떻게 보면 사실 지금도 대통령께서 이미 이런 메시지를 일관되게 내고부터 강남 3구에 매물이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미 이제 언론 보도가 계속되고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이게 자발적으로 그동안 어떤 집을 뭐 투기의 목적으로 투자의 수단으로 계속 본인들이 활용해 왔지만 이제 이 세금 혜택이 종료된다? 굳이 내가 가지고 있을 그 리스크를 질 필요가 없다. 아하. 그런 판단하시는 분들이 내놓는단 말이에요. 그 과정에서 시장 내에서 또 조정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예. 그냥 마냥 시장에 다 맡기자. 뭐 민간에서 재건축, 뭐 재개발 다 허용해주면 모든 공급의 문제가 풀린다. 그건 아니죠. 예. 공공에서 할 수 있는 수단들, 뭐 세금이든 아니면 정책을 좀 조정하는 문제든 아니면 공급을 계획을 짜고 하는 문제든 실제로 민간 공급과 이 공공 영역에서 하는 공급만 봐도 이 시간표가 달라요. 그러니까 예. 시간이 걸리는 속도가 달라요. 민간에서 한다라고 해도 몇 년씩 걸릴 때도 있고 하지만 공공에서 하는 공급은 이 정책의 목표가 있고 언제까지 하겠다라는 목표가 있으면 그보다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냥 민간이 답이다. 규제를 푸는 게 답이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지금의 부동산 시장이 정상적이냐?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사실은 그 제가 이재명 좀 설명드릴게요. 공공에서 공급하기 더 빠르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예. 문재인 정부 때 그게 아니면 이미 확인됐죠. 예. 노원구의 태릉 CC에 그때도 문재인 정부에서 공급을 늘리려고 그랬었어요. 그때 왜 안 된 줄 아세요?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니까 공공에서 그걸 억지로 추진을 못 하는 거예요. 예. 근데 만약에 민간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럼 시장의 원래에 따라서 더 많은 혜택을 주면서 추진이 됩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공공은 오히려 더 많은 의견을 수렴해야 되고 공무원들이 이걸 추진할 때 자기들 책임지는 그런 부담감을 가지기 때문에 굉장히 보수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민간은 자기들 이익이 생긴다 그러면 손해보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상대방한테 이익을 주면서 빨리 추진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민간이 예. 훨씬 더 빠를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리고요. 또 이제 그 과천 경마장 같은 경우도 문재인 정부 때 이걸 하려고 했는데 못된 이유가 뭐냐면 이 과천 경마장 주변에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여기에 이미 경제 인프라가 굉장히 자리를 잡힌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로 옮겨서 딴 데 간다 그러니까 과천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예. 여기에 우리가 기반해서 먹고 사는 상인들 얼마나 많은데 이걸 빼면 어떡하느냐라고 하면서 안 된 거예요. 그것도 공공 추진하다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 공공 추진한 게 오히려 더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더 많은 시간과 숙성의 시간을 거치기 때문에 더 속도가 늦다. 예. 민간이 하게 되면 인센티브가 서로 윈윈이 된다는 선에서 더 빠르게 진행했기 때문에 이게 서로 반대로 됐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예. 결국 시장에서 반응하는 걸 좀 봐야 된다라는 얘기에는 뭐 여야 할 것이 다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대통령께서 하시는 메시지에 뭐 국민의힘은 계속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시장에선 이미 반응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거를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지 전 좀 의문이거든요. 실제로 데이터만 보더라도 뭐 강남 3구뿐만 아니라 서울 23개 자치구에서 모두 매물이 늘어났다라는 데이터가 이미 보이고 있고 그리고 정부가 그냥 단순히 5월 9일까지 당장 팔아라. 팔지 않으면 다 이 세금 혜택 끊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예. 또 디테일하게 얘기를 했어요. 예를 들면 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된다라고 하더라도 계약일 기준으로 뭐 강남 3구나 용산 같은 경우에는 3개월 정도의 유예 기간을 또 부과를 하고 다른 신규 조정 지역 같은 경우에는 6개월 정도의 유예 기간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세입자가 들어가 있어서 이게 사실 실거주 의무를 지키기가 어려운 상황인 그런 다주택자들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계약 기간만큼 실거주 의무 적용을 한시적으로 유예해주는 이런 안도 정부가 같이 내면서 다주택자들이 이것을 팔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들을 충분하게 내고 있고 거기에 디테일이 없냐, 시장에 반응이 없냐, 전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 주택시장의 정상화 그리고 부동산 시장 정상화 분명 뭐 국민의힘도 이걸 그대로 방치하자라는 의견이 아니라고 하면 그렇죠. 지금 시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런 반응들을 봤을 때는 전 이렇게 마냥 대통령 흠집내기만 할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대통령도 오죽하면 직접 장동혁 대표랑 설전을 하시겠습니까? 네, 대출 규제를요 풀어주지 않으면은 이거 어떻게 그 다주택자가 집을 내놓으면 집을 내놔도 어떻게 누가 삽니까? 대출 규제가 지금 강화됐지 않습니까? 못 빌리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다주택자한테 집을 내놓으면 될 거다라고 했는데 그럼 누가 삽니까? 가격을 낮춰서 내놔야죠. 아, 그렇죠.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가격 낮춰서 내놓는다 하더라도요. 현금이라는 게 현금을 한 얼마 정도 가지면 집을 살 수 있겠습니까? 집은 우리가 살 수 있는 거래할 수 있는 집 중에서 거래할 수 있는 물품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사이즈예요. 자동차하고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10억이나 20억 이런 것들을 이제 거래를 하게 되면 본인 돈은요 거기서 한 절반이나 한 40%밖에 불과하고 나머지를 다 빌려서 은행 안고 사지 않습니까? 그게 정상적인데 지금은 최대 해봤자 6억밖에 되지 안 되게 됐어요. 그러면 이거를 사는 사람들은 아예 현금이 많이 있어서 준비가 된 사람이거나 아니면 그 전에 전혀 대출이 없는 사람이거나 이런 경우인데 일반 서민중에서 대출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식으로 해서 다주택자에게 강매를 시켜고 현금 있는 사람은 집을 사게 만들어 놓으면요 결국은 집 있는 사람이 더 집을 많이 가지게 되는 이런 역설적인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아까 방금 말씀은 집 가격 싸게 하면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지방에는 충분히 가능해요. 지방에는 지금 아무런 규제를 안 해도요. 지방에 집이 싸기 때문에 얼마든지 서민들끼리 집을 살 수가 있죠. 근데 문제는 서울인데 서울에서는 그런 규제가 먹히지 않는다. 오히려 현금 많은 사람들이 더 집을 많이 가지게 되는 역설적 효과가 생긴다. 그리고 아까 뭐 약간 매물이 나온다 그랬는데요. 강남에서 100억짜리 집이 금매로 뭐 한 70억, 80억 나왔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섬이랑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100억짜리 집이 70억, 80억 나오기 섬이랑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근데 이거 나왔다 해가지고 매물이 나오고 있다고 얘기한 거는 굉장히 잘못된 시각이다 말씀드립니다. 네, 강남에 30억짜리 20억 떨어지고 20억짜리 10억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어서 지켜보시고요. 뭐 100억짜리 집만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언제나 수요와 공급 원칙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계속 일을 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집값은 실시간 내려가고 있다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아까 뭐 문재인 정부 때 태릉 과천 뭐 얘기하셨는데 문재인 정부는 속도에 중심을 둔 정책이라 실패했죠.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가 유튜브에 나와서 자신의 그 실패를 인정을 했습니다. 이재명은 다릅니다. 이재명은 정책적 방향, 도심, 속도, 실행입니다. 거기에 있어서 도심 용산 2만 가구, 그다음에 태릉, 과천인데 과천은 방첩사와 이번엔 경마장입니다. 과거의 청사와 그 부지 자체가 아예 다르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왜냐하면 서울시라던가 문화재청이나 뭐 국방부나 관련 부처와 최소한 갈등을 줄이면서 어떻게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할까. 그런 연구 끝에서 이번에 태릉CC라던가 과천의 부지 자체가 아예 다르다는 거. 같은 용지로 다시 재탕하는 게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재명 정부의 도심 속도 실행에서 이미 첫 삽을 뜨기 시작했고 아니면은 실제적으로 이동이 지금 추진이 되고 있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실행, 공원, 비어있는 약속이 아니라 실행 가능한 약속이 이재명이기 때문에 무조건 할 거다. 저는 확신합니다. 사실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비판을 많이 보내고 있는데, 설 연휴 앞두고 이루어진 여러 가지 여론조사를 보면 좀 정반대입니다. 국민 여론은. SBS 여론조사를 보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평가에 대해서 잘하고 있다가 52%, 또 MBC 여론조사를 보면 공감하고 있다가 50%, 각각 다 긍정적인 여론이 더 앞서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요게 이제 부동산 정책이라는 게 사실 잘 안 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좀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됐으면 좋겠다. 사실 2,500만 가구 중에서 다주택자가 500만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대부분은 그냥 1주택자 아니면 무주택자거든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대통령의 지지율만 봐도 이제 대통령 국정운영 수행 평가에 대해서 긍정 평가가 좀 높아지는 결과들
분야들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대통령이 지금 최근에 가장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메시지인데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기대를 걸고 있다. 라는 것이고 지금의 이런 방향들 그리고 특히나 이 타겟팅에서 대통령이 계속 메시지를 내시잖아요. 그런 마이크로 타겟팅이 국민들 보시기에 적절하다라고 저는 읽히고 있다라고 보고 대통령께서 일관된 메시지를 내는 것이 오히려 저는 시장에 있어서도 그리고 여러 국민들께서도 특히 이해 당사자가 되시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정책적인 일관성과 안정성이 담보가 된다면 오히려 방향을 세우기는 더 쉽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어떤 이 부동산을 반드시 안정화시키겠다, 집값을 반드시 안정화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이 국민들 입장에서는 기대해 볼 법한 시그널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방금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서 다주택자들이 집을 싸게 팔면 이제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건 인간의 이제 본성을 좀 거스르는 그런 이제 판단 같아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 본인도 자기 분당 집을 안 파는 이유가 부동산 가치가 오르니까 안 파는 거거든요. 예. 그게 지금 뭐 임기 끝나고 나면 50억 될 거라니까 그거 어떻게 팝니까? 본인도 당연히 자기 자산에 대해서 노후를 위해서 그걸 가지고 싶은 안정적인 그런 노후 대비책을 갖고 싶은 그런 욕망이 생기겠죠. 마찬가지로 예. 다주택자도 마찬가지예요. 예. 다주택자가 싸게 팔면 된다 그러는데요. 본인이 어렵게 노력해가지고 그 집을 가지고 됐는데 예. 그 집을 싸게 팔려 해서 손실이 난다 그러면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손실을 안 보려고요 세입자한테 전가하면서 버티게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 기대한 효과가 안 생기면서 다주택자들이 버티기 때문에 그 세입자와 이제 청소년 신혼부부들이 집을 못 가거나 아니면 더 큰 세입 부담을 져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러니까 누구나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손실을 안 보려는 욕구가 있는데 그 욕구 인정하지 않고 이렇게 억지로 강제로 하게 되면요 이게 역효과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대변인님 이야기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간의 본성 거스르지 않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철저합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가지고 있고 버티면 그게 이익이냐, 아니면 팔면 이익이냐, 철저하게 그걸로 기준을 하는 거죠. 지금 이재명 정부는 다주택자가 가지고 있으면 버티면 손해다라는 시그널을 확실하게 주고 있고 본인은 합니다라는 확실한 시그널을 줌으로 인해서 어디 한번 버텨보십시오. 팔려면 파시고 안 팔려면 안 파셔도 되는데 가지고 있을 때 당신에게 엄청난 손해를 야기할 겁니다. 그럼에도 가지고 있겠습니까? 선택은 당신이 하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주택자분들 굳이 안 파셔도 됩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보유세는 본인이 다 감당하셔야 될 겁니다. 뭐가 이익인지 철저하게 계산하시고 움직이시면 됩니다. 예. 손실이 나면 양도세가 없다. 정은호 님이 말씀하셨고 이인섭 님은 보유세를 내면 된다. 제이리 님이 세금 내면서 갖고 있던 마음대로 하면 된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국민들께서 잘 듣고 계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여론조사로 좀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는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끝장 토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전수미 민주당 대변인님 고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내일 오후 4시 5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